중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제이시를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사흘을 울었다. 나를 서울에 데려다주고 엄마가 집으로 내려와 보니 아버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 부은 눈은 사흘 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가게에서 막걸리를 대박으로 부다가 울고 떨어진 담배를 떼러 읍내 도매상에 가기 위해 짐 자전거에 오르면서도 울었다고. 아버지가 마을 끝 기찻길 옆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때였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울었다는 얘기는 나를 망연하게 했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눈물. 엄마도 아버지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 아버지는 나를 두고 다 크지도 않은 어린 것을 이라고만 했다고. 난 농담으로 내 키는 중학생 때 다 컸어요. 163cm가 작은 키는 아니야 하고 웃어 넘겼다.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한 건 그때가 두 번째였다. 기찻길 옆 그 가게에는 누구의 소유였는지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1, 2년쯤 그 가게를 맡아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 맡았다. 그 가게를 식료품 가게라고 하니 지금의 마켓이나 편의점을 떠올리겠으나 그런 규모는 아니었고 전방이라고 칭했던 시골 마을의 비좁고 허름한 가게였다. 진열대엔 몇 개인지 세는데 5분도 안 걸릴 정도의 과자나 풍선껌, 빵, 캐러멜 같은 게 겨우 구색을 갖출 정도로 놓여 있었고 주로는 담배를 팔았다. 가게 안쪽으로는 큰 독이 묻혀 있었는데 거기엔 양조장에서 배달되는 막걸리가 부어져 있었고 그 곁에는 항상 술 냄새에 전 나무 대박이 엎어져 있었다. 그 대박으로 독의 막걸리를 퍼서 주전자에 담아 내놓던 아버지. 손님들은 주로 마을 사람이거나 읍내에 나갔다가 마을보다 더 안쪽, 진산이나 삼산리 천안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 해저물녘 논밭에서 일을 마친 사람들이 아버지 가게에 머무르며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면 누가 손님이고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여 있었다. 가끔 어두워진 후까지 소주내기 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맥락없이 떠오르는 그 가게의 풍경 중 하나는 가게 문 입구에 길게 묶음으로 들여놓았던 검은 고무줄 다발이다. 고무줄은 수영버들처럼 가게 문 앞에 들여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심부름이나 돈을 타러 아버지에게 갈 때면 입구에 늘어진 고무줄을 손으로 베베 꼬아잡고는 가게 안에 대고 아버지 불렀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애꿎은 그 고무줄만 잡아당기고 있을 때도 있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 고무줄을 사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햇볕이 좋은 날 된장이나 장항아리 뚜껑을 열어놓았고 항아리 입구에 덮어놓은 삼배포가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게 끝으로 오므리는데 그 고무줄을 썼다. 그 가게는 그런 곳이다. 당장 필요한데 그것만 사러 읍내까지 나가게 되지 않는 물건들이 선반이나 유리장 안에 오밀조밀 진열되어 있었다. 내가 제이시를 떠나오던 날 집에서 나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 가게에 갔었다. 가게에 도착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늘어뜨려진 고무줄을 모아잡고 아버지 불렀는데 아버지가 안에서 나오기 전에 기차역으로 가는 버스가 가게 앞 신장로에 도착했다. 밤이었다. 그 버스를 놓치면 기차역까지 걸어가야 했다. 걸어서 기차역에 도착해 본들 기차가 출발한 다음일 것이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어두운 가게에 대고 아버지 불렀다.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와 헤어지게 될 때 가끔 그때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멈춰서는 버스를 보며 아버지 하고 부르던 다급한 내 목소리. 헤어지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관계에 봉착할 때 그때 그 신장로에서 아버지를 부르던 절막한 내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둥둥둥 머릿속에 울린다. 내가 떠난 후에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을지 생각할 때도 그때 내가 아버지 나 가요 소리치며 버스에 올라탄 후 차창 밖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타야 할 버스는 멈춰 서 있고 인사를 해야 하는 아버지는 안에 있어서 혹여 버스가 출발해 버릴까봐 나는 어두운 가게 안쪽에 대고 아버지 나 가요 소리치고는 뛰어서 버스에 타버렸다. 버스에 오른 후에 고개를 빼고 아버지 가게 쪽을 쳐다보았다. 버스 창을 열려고 해봤으나 열리진 않았다. 나는 창에 손바닥을 대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막 뛰쳐나와 한쪽 발엔 슬리퍼를, 한쪽 발엔 고무신을 끼어 손을 흔들어도 어쩌지 못한 나를 태운 버스를 쳐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내가 방금 붙잡았다가 세차게에 놓아서 그때까지 흔들리고 있던 검은 고무줄 옆에 어둠 속에 서 있던 아버지의 실루엣,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아버지의 어찌할 바 모르겠는 표정에 그늘과 얼룩을 만들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작별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버스는 출발해버렸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버스가 출발한 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서 있을지를. 나를 태운 버스가 사라진 후에 어두운 신장료를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내다보았을지를. 아버지가 얼마 후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지를. 도시 생활을 하는 내내 나와 그렇게 헤어지고 아버지가 그 허름한 가게에서 울었을 거란 생각을 하면 괜히 손이 이마로 향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웬만한 일에는 기다림과 인내심이 발동하곤 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가게 안에 놓여있던 오래된 기다란 의자, 도간에 막걸리를 퍼담던 손잡이가 달린 나무 대박, 여름이면 시원해지라고 고무줄통에 찬물을 받아 넣어두었던 맥주병, 그리고 그 가게의 어두운 방 윗목에 아무렇게나 그러나 항상 놓여있던 아버지의 붓과 북채, 그리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검은 빛에 가까운 작은 나무 갯작. 나무 갯작 안에는 아버지가 가게를 운영해서 번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지금은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그때는 1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이 있었다. 나무 갯작 안에 100원짜리 지폐는 착착 펴진 채 몇 장이 겹쳐져 있어 세종대왕의 얼굴도 펴져 있었다. 500원짜리 지폐가 한두 장 들어있을 때도 있었고 어쩌다 1,000원짜리 지폐, 그리고 그 옆에 동전들,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을 나는 그 갯작 안에 들어있던 지폐에서 처음 만났다. 아이에게도 쓸 돈은 꼭 필요해서 학교 가기 전에 돈을 타러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가게 바닥 물청소를 하고 있다가 얼마가 필요한지 물었다. 그 얼마를 말하는데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붉어짐과 두근거림에는 아랑곳 없이 아버지가 내 손에 동전을 쥐어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돈을 아껴 쓰라거나 하는 아버지들이 할 법한 잔소리에 해당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물청소를 하던 중에 수건에 손을 닦고 나무 갯작을 열어 내가 말한 만큼의 돈을 꺼내주면서 물끄러미 내 눈을 바라보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었다. 나무 갯작은 처음 가게를 맡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다. 책 5권쯤 넣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나무 갯작을 만들던 아버지의 나이가 20몇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련해진다. 젊은 아버지는 나무 갯작을 열고 닫을 수 있게 경첩을 달고 열쇠를 채울 수 있는 걸쇠도 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걸터 앉을 수도 있었던 높이의 나무 갯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야무지게 매달린 자물통을 보면 그걸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도 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나무 갯작은 한동안 집의 마루에서 굴러다녔다. 오빠 하나가 종종 거기에 죽은 새를 넣어 기겁했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아버지가 가게를 하지 않을 때 마루에서 굴러다니던 그 나무 갯작은 시시때때로 내 형제들에게 급히 무언가를 넣어둘 게 필요할 때 사용되었던 듯도 하다. 그것도 잠시였고 나무 갯작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누군가 여기 두면 다른 사람이 저기 두고
또 다른 사람이 저기에 두고 하다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할 때쯤에 내 것이 되었다. 나는 그 나무개짝에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게 새 크레팍스를 상자에 넣어두거나 일찍 떨어진 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보관하거나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읽다가 페이지를 접어두었다가 일기장을 넣고 야무지게 걸쇠를 채우기도 했다. 잠시 나의 것이었던 나무개짝은 아버지가 다시 가게를 맡게 되자 그 가게로 돌아가 아버지의 돈개짝이 되었다. 아버지가 마을 끝 가게를 두 번째로 운영했을 때가 우리 집이 가장 돈이 필요했을 때였다는 걸 그런 생각이 이제야 든다. 6이나 되는 우리 형제들이 거침없이 먹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차례로 입학하던 때 아버지가 가게를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난 후 그 괴짝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까? 그때는 이미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였다. 아버지가 그 가게를 완전히 정리한 후로 그 괴짝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뒤에 가게를 맡은 사람도 셈을 마친 돈을 넣어둘 때가 필요했으니 그곳에 남겨두고 왔을 수도. 어떤 물건은 그렇게 사라진다. 버리지도 없애지도 누군가에게 준 적도 부숴버린 적도 없어도 어느 시간 속에서 놓치고 나면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고 희미해진다. 그랬지 그랬는데 라는 여운을 남겨놓고. 아버지는 제이 씨의 집에서 1933년 초여름에 태어났다. 처음부터 장남은 아니었다. 위로 형이 셋, 누나가 둘이 있었으니 6째였으나 전염병이 돌던 해 형 셋을 잃고 장남이 되었다. 그것도 중과의 장남. 명의였다는 말은 못 들었으나 마을에서 한의사였던 조부는 한꺼번에 아들 셋을 잃고 두려움에 차서 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어린 아버지를 슬하에 두고 수학을 가르치고 명심보감을 외우게 했다. 아버지는 그때 조부에게서 배운 것들을 지금도 또렷이 외운다. 잠잘 때 기울어 자지 아니하며 앉을 때 가에 치우쳐 앉지 아니하며 설 때 외발로 치우쳐 서지 아니하며 귀로는 남의 나쁜 것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썩은 나무는 조각하지 못하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하지 못하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천하게 여기지 말며 바른 자리가 아니면 앉지 아니하며 눈으로 사특한 색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가르치되 물 뿌리고 쓸고 응하고 대하며 나아가고 물러서는 절차와 어버이를 사랑하고 스승을 높이며 벗을 친히하는 한번 읽기 시작하면 풀어지는 실타래처럼 끝도 없어서 내가 어떻게 아직도 이걸 다 읊어요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인께 하고는 학교에나 보내주실 일이지. 조부에 대한 원망을 내보였다. 조부가 전염병의 공포에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주었다면 아버지는 다른 삶을 살았을까? 집을 떠날 수도 있었을까? 나는 낙심하는 아버지를 위로한다고 그때 학교에 갔으면 아버지는 이름을 바꿔야 했을지도 몰라요. 일본 이름으로 말이에요. 했다. 아버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논에 갔다. 쟁기로 밭을 갈고 문중론에 모를 심었다. 아버지가 14살 때 다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에 내놓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학교에 보내지 않던 조부가 전염병에 걸렸다. 큰 집에만 가지 않았다면 되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조부를 생각할 때면 늘 하는 말이다. 조부의 큰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렸고 한약을 다려 큰 집에 다녀온 뒤 조부도 병에 걸렸다. 조부를 살피던 조모도 감염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 여름에 이틀 간격으로 부모를 잃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잃던 날 14살 아버지는 논에 있었다고 한다. 소를 빌려 세터 연정리 논을 쟁기로 갈고 있는데 무슨 일로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나 논물 안으로 들어오는 쟁기날을 그리 쓰면 안 된다며 새로 맞춰주고는 어깨를 눌러주더니 이런 시절엔 소와 쟁기를 지대로 다룰 줄 알아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르더니 팔랑팔랑 손을 흔들면서 금세 사라져야
소를 귀히 여기라 당부하면서 방금 여기 있던 분이 눈을 뜨고 본 게 없어졌어야. 집에서도 격리돼서야 얼굴도 못 보고 지냈는디 아버지가 이놈에 어째 오셨으나 싶은 것이 이상하고 마음이 쓰라려서 쟁기를 논물에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갔더만 아버지가 코피에 천장까지 닿게 쭉 내뿜고 있는 그 병에 걸리더라도 닷새만 견디면 낫는다고들 했다. 닷새 전에 가만히에 덮여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했으나 나흘을 넘기셔서 인자는 살았구나 했는디 하루만 지나면 그 닷새가 되는 날이었는디 시간아 어서 가라 지나가거라 하고 있었는디 닷새째 되는 날에 그리 가시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눈앞이 캄캄해짐서 나는 인자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싶어서 하늘아 땅아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울었더니만 네 큰 고모가 나를 품으면서 내가 어디도 안 가고 너랑 살란게로 두려워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하던 소리가 지금도 남아있네.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아버지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적었으나 아버지는 모판에 모를 기를 때도 모내기를 할 때도 가뭄이 들어 수시로 삽을 들고 논에 물을 데려 다닐 때도 농부 같지 않고 무언지 서툴러 보였다. 논에 물을 데려 나갈 때도 농부 같지 않고 어린 내 눈엔 그렇게 보였던 것은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들처럼 농사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아버지는 가게뿐 아니라 텃밭에 우사를 지어 소를 키우기도 했고 농사일이 없을 때는 엽촉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다. 어느 땐 돈을 빌리러 가겠다며 겨우내 집을 떠나기도 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왔는지는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벽시에 싹을 틔워야 할 때 돌아와서 모판에 벽시를 앉혔다. 문중론을 짓는 일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어린 내 눈엔 한동안 아버지가 농부로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 아니라 유난히 희어서였는지도 산밭에서 고구마를 캐러 가서 리어카에 싣고 내려오는 다른 아버지들처럼 탄탄한 다리를 가진 게 아니라 이따금 병석에 누워 지내서 그랬는지도 어느 땐 동네 사람들은 입지 않는 가죽 점퍼를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신장류를 내달려서 그랬는지도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인상의 조각조각들이 어린 나의 눈엔 이웃의 다른 아버지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뭔가 다른데 마음이 있는 붓이다로 각인되었다.